밤이 깊어진 파리, 루브르 궁전의 안뜰에는 유리로 빚어진 투명한 피라미드 하나가 불빛을 품고 서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르네상스 건축물이 사방을 에워싼 그 한가운데 고대 이집트의 형상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빛이 유리면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질 때 이 구조물이 정말 단순한 입구 하나인지 묻게 됩니다. 1989년 이 피라미드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시대를 앞서간 걸작이라 했고 누군가는 유서 깊은 궁전을 모욕하는 흉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수천 년 전 파라오의 무덤을 상징하는 그 형태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을 1981년으로 되돌려 봅니다. 프랑스와 미테랑이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고 그는 곧바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리를 단순한 역사 도시가 아니라 현대 문명의 수도로 재정의하겠다는 구상, 이른바 그랑트라보라 불리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오페라 바스티유, 라 데팡스의 그랑드 아르슈, 그리고 루브르의 대변신까지 미테랑은 파리의 지형 자체를 다시 쓰려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루브르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이후 사실상 손대지 못했던 나폴레옹 안뜰에 새로운 중앙 입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루브르는 미로 같은 동선 탓에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방향을 잃었고 행정 기능과 전시 공간이 뒤섞인 구조는 세계 최대 박물관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맡을 건축가로 미테랑 정부가 선택한 인물은 중국계 미국인 램 오페이였습니다. 그의 선정은 처음부터 논란을 불렀습니다. 프랑스 건축계는 왜 자국 건축가가 아닌 외국인이냐고 반발했고 일부 언론은 루브르가 미국식 현대주의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페이 자신은 설계 의뢰를 받은 후 몇 주간 루브르를 홀로 걸어다니며 공간을 탐구했다고 전해집니다. 페이가 피라미드 형태의 초안을 제안했을 때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프랑스 학술원, 예술가 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청원서를 제출했고 파리의 한 신문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독자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미테랑은 흔들리지 않았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훗날 그가 왜 이 설계를 끝까지 밀어붙였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 봄, 피라미드는 마침내 완공되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21.6m, 폭 35m, 순수한 유리와 금속만으로 구성된 이 구조물은 그 자체로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개막과 거의 동시에 이 건물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파리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집요하게 살아남은 것은 유리 패널의 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유리 패널은 정확히 666장이다. 이 주장은 언제부터인가 파리의 카페 대화에서 이후에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갖는 종교적 상징성 지른바 짐승의 수가 연결되면서 이 소문은 단순한 도시전설을 넘어 음모론의 씨앗이 됐습니다. 다만 루브르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리 패널의 수는 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수치를 둘러싼 이견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떠돌고 있습니다. 숫자 논란은 곧 이 피라미드가 어떤 의도를 품고 설계됐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피라미드 형태 자체가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연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비밀 결사 조직이며 삼각형을 포함한 특정 기호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브르 피라미드의 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며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문서, 증거 역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이 피라미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진 결정적 계기는 2003년에 찾아왔습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가 루브르를 주요 무대로 삼았고 소설 속에서 유리 피라미드는 비밀과 상징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묘사됐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허구의 서사 설정이지만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후 루브르 피라미드를 둘러싼 음모론 관련 검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피라미드 아래 지하 공간에 집중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단순한 외부 조형물이 아니라 지하홀과 통로를 통해 루브르 전체를 연결하는 구심점입니다. 이 지하 구조를 두고 박물관이 공개하지 않은 저장고나 숨겨진 통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루브르 측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도 추측을 키우는 데 일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테랑이라는 인물 자체도 이 모든 이야기에 신비로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역사학자와 언론인들은 그에게 스핑크스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왜 피라미드 설계를 그토록 밀어붙였는지 단순한 현대 건축에 대한 신뢰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에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는 고대 이집트만의 산물이 아닙니다. 마야, 아즈텍, 수단의 누비아까지 세계 여러 문명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아이예모 페이보니는 여러 인터뷰에서 피라미드가 지하로 빛을 끌어들이기에 기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용적 선택이 왜 이렇게 거대한 상징으로 읽히게 됐을까요? 건축 이론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상징 과잉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구조물이 충분히 유명해지고 기원에 약간의 불투명함이 더해지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루브르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에 세워졌고 설계 과정의 일부 결정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역사적으로 무거운 형태를 택했습니다. 도시전설이 자라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 한꺼번에 갖춰진 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 같은 대통령이 추진한 다른 그랑트라보 건물들에는 이 정도 수준의 음모론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페라 바스티유도, 라 데팡스의 거대한 아치도 이 피라미드와 동일한 프로젝트의 산물이었지만 두 건물에 쌓인 이야기의 층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형태가 가진 원초적인 상징성이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강력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설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루브르 측은 피라미드가 지하 로비로 자연광을 끌어들이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었으며 기존 건물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입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대적 형태 중 하필 이 모양이 선택됐다는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의문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무언가를 여전히 남깁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이 피라미드 아래를 지나 루브르로 들어섭니다. 대부분은 그냥 통과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걸음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유리 너머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철골 격자를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 단순한 건축물인지 아니면 의도된 어떤 신호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아직 공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피라미드에 얽힌 이야기들은 어쩌면 건물 자체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설명되지 않은 결정에 이유를 붙이고 거대한 것 뒤에는 반드시 더 거대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브르 피라미드는 그 모든 경향이 모여든 하나의 점 파리 한복판에 세워진 현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